그는 먼저 뜨거운 바늘로 10개의 손가락에 찔렸고 그 다음에는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참을 수 없었고 나치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많은 사람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5분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중령은 옷을 벗고 끓는 물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강한 체격에도 10분 이상 물속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 실험의 이유는 지안이 다친 발로 차가운 해협을 밤에 건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한 해협을 밤에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요? 여름이라도 그 해협을 헤엄쳐 건너려면 최소 20분은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중령주는 결국 지안이 그 차가운 해협을 헤엄쳐 건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힌 숫자를 11명에서 12명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지안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치명적인 위험을 겪은 무시무시한 눈보라조차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군의 추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영국으로 기밀 문서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40년 4월 9일 독일의 침략으로 나우이가 점령당했습니다. 히틀러는 나우이에 포대를 세우고 북부 지역에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은 12명의 나우이 병사들을 훈련시켜 독일의 공항과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우이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마운베트 작전입니다. 상륙 준비 중 이전의 연락권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연락권은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의 배도 독일군에 의해 중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적의 포화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지속적인 저항의 결과로 배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안 대장은 모든 사람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는 폭약으로 가득 찬 배에 불을 붙여 모든 증거와 기밀 문서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던 중 발이 밧줄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관이 거의 다 타들어가자 지안은 신발을 벗고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독일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 잠수했습니다. 해변에 올라가자마자 독일군이 포위했습니다. 10명의 동료들이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려던 한 동료는 총에 맞아 사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뒤에 숨어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동료의 목 뒤에 총구가 겨눠져 있었습니다. 동료는 지안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붙잡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안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서류 가방을 가져가려 했지만 행동하기도 전에 한 독일 병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위가 그들을 신문하고 있을 때 지안은 기회를 잡고 반대편 산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추격하는 병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안은 바위 뒤에 숨어서 방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꺼내보니 총이 언제부터 얼어붙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얼음을 부수었습니다. 그 후 적절한 타이밍에 두 발의 총으로 2명을 쓰러뜨리고 그는 재빨리 일어나서 다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눈과 얼음 위에서 신발로 그는 원래 빨리 달리지 못했는데 불행히도 독일군의 총에 발가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을 물들였습니다.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피 자국은 독일군에게 가장 좋은 추적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땅에는 피가 흩어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지안은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추격하는 사이 지안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 빠르게 바위가 가득한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돌들이 맨발에 찔려 아프지만 적어도 피가 묻은 발자국은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조금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지안은 급히 다리의 상처를 점검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양말로 감쌌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개의 조명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밤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지안은 완전히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광활한 바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베어도 생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 소위는 물에 손을 담그기만 해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는 이 차가운 해협을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안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안은 저편 해안까지 수영해 갈 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동상으로 변해버릴 지경이었지만 그때 마침 작은 배가 보였습니다. 배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포가 얼어 죽는 모습을 못 보고 지안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안은 운 좋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령은 서류 가방을 점검하며 12명의 작전 참여자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비교 중 한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차가운 해협으로 몰아넣었고 바닷물은 영하입니다. 그는 부상을 입어 못 살 것입니다. 중령은 시체를 보지 않는 한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이 지역의 모든 농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정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어젯밤 그를 배로 데려다준 주민들에 의해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의사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발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의사의 아내는 놀랐지만 불행히도 그때 의사는 집에 없었습니다. 지안은 그가 절뚝거리는 걸 봤습니다. 아내는 그를 불렀습니다. 지안의 상처를 붕대 후 그녀는 그가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에 붉은 자국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해. 안 그러면 죽어. 지안이 동료를 구하러 가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자 의사의 아내는 한센 집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한센의 아내는 간호사여서 그의 발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딸을 구한 적이 있어. 그 가족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할 틈 없이 독일군이 순찰하러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 상황 처리 중 지안은 빨리 집 뒤에 눈더미에 숨어들었습니다. 독일군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 후 그는 한센 집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지안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잔혹한 처벌을 가하더라도 전사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상사가 이 작전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지안이 얼어 죽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안의 동료들을 하나씩 물속으로 밀어넣어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그를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아무도 차가운 물속에 5분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집센 중령은 결국 스스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그조차도 1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길에서 순찰 중인 병사들을 피하며 긴 차가운 해안선을 따라 눈 덮인 언덕을 넘으며 결국 한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한센은 즉시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안은 놀라서 급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12번째 사람이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지안은 자신이 12번째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지만 한센 가족의 관심 덕분에 그는 점차 경계를 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센의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는 지안의 동료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고문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2명이 고문당해 죽었고 나머지 8명도 오늘 밤 처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지안에게는 뺨을 후려치는 것과도 같았지만 그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한센의 딸이 와서 그에게 손으로 그린 지도를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지안은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독일군의 소나귀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지도를 보며 스웨덴이 중립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 국경을 넘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은 집단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무릎 꿇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국가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독일 제국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그들의 조국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총성이 울리자 8명의 전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나치 장교는 이 영웅들을 마치 짐승처럼 구덩이에 밀어넣고 군인들에게 추가로 총을 쏘라고 명령하여 더 이상 살아남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 전 지안은 강둑에 서서 지도에 적힌 소녀의 서명을 떼어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그는 소녀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그린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센이 소개해준 뱃사공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스위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발에는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여기에는 치료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린세이디트로 데려갈 것입니다. 독일군이 감시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곳을 넘어야 스위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안을 감시하므로 당신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위스로 탈출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중령에게는 큰 패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목이 하나도 그의 소나귀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해안이 너무 얕아서 배가 도착할 수 없어 지안을 마른 상태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지안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는 침략당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존은 승리의 희망이다. 지안은 스키보드를 메고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 산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가시밭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하얀 눈 속에서 외롭게 혼자입니다. 작은 그림자가 마치 자연에 삼켜질 것처럼 보이는 한편 다른 곳에서는 감기에 걸린 중령이 결국 희망을 잃고 포로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보지 못한 그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탈출의 7번째 날, 지안은 린제덱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린제덱에서 독일 군인들을 많이 보자 긴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져 길가에 주차된 채 세게 부딪혔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안은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자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품에 모자를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지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서둘러 떠났고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위험하게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종된 12번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안이 한산 정상에 도착하자 비행기가 윙윙거리며 지나가더니 공중에서 선회했습니다.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달은 지안은 급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얗고 평평하며 넓은 눈밭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 그는 명확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공격하자 지안은 재빨리 엎드려 총알을 피했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때 그는 산비탈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도 빗나갔지만 큰 소음이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스키폴 하나를 잃어버린 지안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지만 다가오는 하얀 괴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사태가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이를 보고 후퇴했고 본부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안은 눈사태에 휩쓸려 숲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숨은 쉬지만 충격으로 온몸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며 그는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안정 후 그는 팔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눈더미에서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독일 군대가 그를 찾을 것을 알기에 숨이 남아있다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눈더미에서 나올 때 손톱이 뒤집혔습니다. 눈이 터져 피가 얼었습니다. 황혼이 몸을 비춥니다. 마치 자연이 그린 유화 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그는 동결될 직면합니다. 그래서 다치고 숨이 가쁘게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안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그는 옆에 있는 다른 지안이 그를 응원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서 작은 강 하나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물에 담가둔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겨우 물에서 빠져나온 지안의 두 다리는 즉시 얼어붙었고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가 승리를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무릎까지 쌓인 눈 위에서 3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레가 근처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독일 군대도 여기에서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눈더미에서 빠져나온 지 곧 독일 군대는 현장으로 돌아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안이 몸에 숨겨둔 손으로 그린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지안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군대의 추적으로 나오이의 영웅이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지안을 보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신고하지 않고 지안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독일 군대가 떠난 후 그는 여동생과 함께 지안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때 지안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보자 그는 미쳐버린 듯이 입에 쑤셔 넣었지만 몇 입 먹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마리우스와 여동생은 그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막 발견했을 때 그는 곳에서 뼈가 부러졌을 뿐 아니라 발가락이 총에 맞아 괴사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안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못했어요. 응급처치와 붕대를 감은 후 지안은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농장에서 두 형제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지안은 결국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 틈도 없이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안이 이 지역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사태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는 팀을 이끌고 두 번째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노련한 그는 곧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때 지안은 총을 들고 건초더미 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두 형제는 심장이 쫄깃해질 걱정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락방에 올라가려 할 때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배지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장교에게 최고의 연계이자 그가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건초 더미에서 훈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말이죠. 지아는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마리우스는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지안을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떠나기 전에 마리우스는 양초와 한 병에 강한 술을 두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지안에게 여기서 며칠 쉬라고 당부하고 스웨덴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리우스가 떠난 후 지안은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과 다리의 고통스러운 상처로 인해 점차 혼미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찾아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사냥개에게 둘러싸이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양말을 벗고 칼로 붕대를 잘랐습니다. 다리의 붕대가 하나씩 벗겨지자 악취가 진동하며 그의 다친 발가락은 완전히 괴사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즉시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술병을 열어 칼을 소독한 후 큰 모금으로 마셨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로 괴사된 발가락의 일부를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을 자른 후 그는 땀을 흘릴 만큼 아팠습니다. 남은 발가락이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다시 한 모금 술을 마신 후 고통 속에서 계속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을 자른 후 그는 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괴사된 발가락을 보며 지아는 그것들을 벽의 틈에 넣었습니다. 상처를 대충 붕대 감고 나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마리우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이미 여기서 12일째 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마취 없이 스스로 발가락을 잘라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우스는 이 남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안을 스웨덴으로 데려갈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해체하여 빠르게 썰매로 조립했습니다. 약해진 지안을 썰매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수직인 눈 덮인 산을 넘어야 했고 하늘에서 독일 비행기의 추적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노력을 끝내고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전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안을 큰 바위에 내려놓고는 농장 사람들은 너무 오래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군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눈이 녹아내리면서 침낭 안으로 쏟아졌고 따뜻하고 건조했던 침낭이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꽉 묶여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추위 속에서 떨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신비로운 푸른빛의 오로라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오로라를 본다면 집이 멀지 않다는 뜻이야. 가족의 따뜻함을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지아는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4일 후 마리우스는 천 조각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스위스 병원에서 아름다운 간호사들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이 안심할 때 두 번째 전환 지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소에서 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확인한 후 지안이 잘못된 장소를 말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고 지안은 아마도 얼어붙은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바위를 발견했을 때 지안은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눈을 파내며 지안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위치를 말하지 않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보고 마리우스는 급히 그를 끌어냈습니다. 물과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우스는 걱정스레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음식을 다 먹었어? 지아는 가슴에서 사탕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식량은 아직 남아있어. 한쪽을 핥으면 아침이고 다른 쪽을 핥으면 점심이야. 나머지는 저녁이야.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주말까지 아껴서 더 먹을 수 있어. 알고 보니 낙관적이고 강인한 마음이 지안의 생명 불꽃을 절망의 밤속에서도 밝게 유지한 것입니다. 위치를 다시 표시한 후 마리우스와 다른 사람들은 다시 떠나야 했고 지아는 계속해서 바위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눈보라를 만났고 그들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제 바위 아래에서 10일을 보낸 지아는 탈출을 시작한 이후로 36일 동안 도망쳤습니다. 이번 도망치는 과정에서 지아는 매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고 이번에는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그들은 지안을 동굴로 다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동 지안은 피곤해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 아직 스웨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스웨덴에 가야만 살아남아 영국의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연락자는 지안의 존재 덕분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락자는 우리는 그를 스웨덴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하고 독일 군대도 스웨덴으로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국경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그곳을 넘는 것은 자살입니다. 안전한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안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여러 다른 노르웨이 사람들의 그룹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발을 검사했고 사람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얼굴들은 독일 군대의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지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체된다면 그는 스웨덴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과 얼음이 녹아내릴 무렵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때 지안은 동굴에서 17일을 지냈고 연락자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술록이 이동하는 시즌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썰매에 묶어서 가장 잘 훈련된 술록이 당신을 국경 너머로 끌고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위험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마리우스 여동생 농장에서 그녀는 지안에게 이름 새긴 손수건을 줬다는 걸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독일 군대에 발각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서둘러 배 타고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점검하기도 전에 독일 군대가 달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잘라낸 발가락들을 오두막 벽의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지안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두 형제를 고문했습니다. 그는 지안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보고서는 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지안은 술록대를 따라 도망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에 도착한 린덕은 술록 무리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내다보았지만 술록이 많아서 속도가 빨랐다. 그들은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썰매에 묶인 줄이 갑자기 느슨해지자 그는 그 줄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관성력 때문에 그는 썰매와 함께 공중에서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지안은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이제는 온전한 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존 의지에 힘입어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장갑을 벗고 팔로 땅을 긁어가며 이동했습니다. 술록대의 보호를 잃자 지안은 곧 경비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독일군이 발포하기 전에 그는 안전하게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고 이후 큰 바위를 찾아 숨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시간을 조금 더 끌어내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안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꺼내 마지막 총알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옆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뜻밖에도 술록이 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지안은 이제 기회가 단 한 번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급히 예비줄로 썰매를 고정한 후 그 줄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총을 한 발 쏘았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독일 군인들은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술록은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썰매는 화살처럼 독일군 앞에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이 장면에 그들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새도 없이 그들은 지안을 겨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술록이 지안을 끌고 눈 위를 질주하며 적의 폭탄과 총알을 뚫고 나갔습니다. 결국 지안은 스웨덴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었고 그의 죽음과의 경주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를 맞이할 마지막 담당자가 달려와 기뻐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줄을 꽉 쥐고 있었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한 손가락씩 천천히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지안이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령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차가운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3달 후 지안은 다시 태어난 듯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기밀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을 마치고 직접 상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안은 여전히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노르웨이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신병훈련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마리우스 형제는 발각되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전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드워. 리 하트만은 하랄드 우드가 감독한 전쟁 영화입니다. 조나단 자이메이어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각색입니다. 주인공의 원형은 노르웨이의 민족 영웅인 지안 반스루드입니다.
그가 참여한 마운레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때 독일 나치가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8톤의 폭약을 실은 어선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것이 자살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노르웨이, 그들의 전투 정신을 일깨우며 국가가 점령당할 수 있고 육체가 희생될 수 있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지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저를 도와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지아는 198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사람들은 그를 만델론 지역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17일 동안 누워 있었고 주민들의 쌀밥 덕분에 살아남아 이 땅의 평화를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곳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와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믿음과 의지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을 겪더라도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 때문에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